야 이거 잤으면. 아 개입 봤어. 어? 야 성준이 드레스 입. 우리 성준이 잤으면 입히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자기 좋아할 것 같아. 즐길 듯 이렇게. 정범이한테 입혀주면 안 돼? 보자 이제. 미치겠네. 수업하다 잘못 갔으면 어떡하지? 잘못 짜가지고. 혹시 김재동 알아? 김재동? 네. 네. 김재동이가 이제 내가 너희 나이 때 되게 핫했는데 얘가 자꾸 개그맨인데 나와서 하라는 개그는 안 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지금 불러준 데가 없어서 날아갔거든. 근데 얘가 되게 사람이 좀 짱쳐요. 보면은 막 그 자기가 20대 때 되게 연애 많이 했고 막 여자 많이 꼬시고 막 되게 막 플레이보이였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걔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걔가 이제 뭐 외모도 그렇고 아까 외모가 못생겼는데 호감 있게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못생겼는데 호감 있게 못생긴 애들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옥동자 같은 사람들, 옥동자랑 뭐 오지연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와 진짜 못생겼는데 보면 웃기잖아. 웃기게 못생겼다고. 근데 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재동이가 그 TV에 나와서 자기가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뭐 자기 연애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가지고 막 이제 패널들도 웃기잖아. 저 새끼가 또 뭔 말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알려준 게 뭐였냐면은 이제 공감, 여자들은 이제 공감을 해주면 좋아한다. 난 이제 공감의 전략을 뭐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여자의 뒷말을 따라서 말을 해준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오빠 나 오늘 뭐 마라탕 먹었어. 마라탕 먹었어. 마라탕 먹었는데 너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뭐 이럴 줄 알았는 거야. 수치스럽다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뭐 이제 그거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는데 김재동식 그 연애 기술 쓰다가 차단당했다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대화를 올려줬는데 남자랑 여자랑 이제 약속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여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요. 하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뒷말을 따라한다고 죄송해? 일단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아니 죄송하다잖아요. 좀 무서워요. 또 뒷말 따라한다고 박동원. 무서워? 딱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차단당했다고 딱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냐 이거? 너희 말하는데 막 뒷말 따라해주면 좋아요? 그 뭐야 남친이랑 대화하는데 남친이 막 이제 뒷말을 계속 따라해준단 말이야. 좋을 것 같아? 별로. 이 새끼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긴 해. 아니 뭐 야간대학 나와서 뭐 헌법 강의한다고 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법지문 해야 되잖아. 법지문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한동안 헌법 가르쳐 준다고 그 까불고 다니던 김재동이 생각이 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도 법지문. 이 좀 일반적인 법지문하고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어떤 사례보다도 약간 그 법적 개념 중심이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봅시다 한번. 뭐 모든 지문이 다 그렇지만 이 앞에 나오는 요 개념 잘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되죠. 법익 이러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이제 법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뭐야? 이게 이제 법익 침해 행위죠. 자, 법익 침해 행위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거는 이제 범죄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형벌까지도 부과를 한다. 그 다음에 형벌 부과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 되는 거야. 형벌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 재진술이에요. 다음에 이제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 정당성을 찾는 거죠. 범죄자들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정당성.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기서 정당한 목적은 뭐겠어? 뭐 재진술이겠어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익 침해 행위 억제겠지. 그치? 법익 침해 행위 억제. 이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뭘 위해서? 범죄자들한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요건이 뭐냐? 법익 제한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한 보호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이게 뭐 재진술이야? 형벌을 내리면은 형벌 부과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면서 그러면은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은 범죄자의 법익이겠죠. 아직 수능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기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할 때 말고 평소에 그 수능 지문 글 읽을 때 좀 재진술하면서 읽는 연습 좀 해라.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우리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형벌부과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앞에 나왔던 거 다 재진술이죠.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례 원칙에 부합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지문처럼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하고 개념들 관계가 나와 있어. 법익, 그 다음에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법익을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보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은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하고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재진술이죠. 형벌 그러니까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하려면은 아까 1문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1문단 보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거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이 뭐 재준술이야? 범죄 행위의 내용이 구성 요건? 이게 이거지. 여기 나와 있는 법익 제한의 사유겠죠.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법익 제한의 사유이다. 그 범죄 행위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구성 요건이 법익 제한의 사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 구성 요건은 뭐냐면은 범죄 행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 이건 뭐 재준술이야?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익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범죄 행위의 내용, 그 다음에 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자꾸 그 새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법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바쁘단 말이야. 새로운 기술에 맞게끔 빨리빨리 이제 새로운 거기 만든 법을 만들어야지 이 범죄를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요즘에야 뭐 이제 휴대전화 다 쓰잖아. 애기들도 휴대전화 쓰는데 이 휴대전화가 이제 2000년도쯤에 내가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때쯤에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가 됐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99년도, 2000년도 요때 이제 수능 본 사람들 있잖아. 분명 이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 꽤 있을 거야. 그때는 이거 관련된 법률이 없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전자기기를 갖고만 들어가도 다 빵점 처리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갖고 들어가서 시험 볼 때 막 문자하고 막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이야. 관련된 이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건 처벌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99학번, 00학번 중에 부정행위자가 있지 않을까 이 킹리적 가심을 좀 하고 있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알겠지? 하여튼 죄형 법정주의 뭔지 이해 가져. 처벌하려면은 그 구성 요건, 그러니까 범죄 행위 내용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야 된다. 요즘에도 이제 한창 그 기술 발전하면서 그 성범죄 중에서 좀 핫한 게 그거잖아. 딥페이크 영상. 그거 관련된 이제 법도 되게 이제 빠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어 봅시다.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아까 비례 원칙이 뭐였어요? 비례 원칙이 뭐였어? 위에서 비례 원칙이 뭐야? 여기 보면은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어서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 정도일수록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그거잖아. 최소한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그치?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 자,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맞는 형벌을 최소한도로 이제 적용을 해서 그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형벌의 크기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 당장 보면은 절도 이런 거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살인은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점점 이제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 범죄자 새끼들은 그냥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죄다 죽여버려야 된다. 저런 놈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살기가 어렵다 하면서 되게 이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도둑질을 해도 사형, 뭐 강도를 해도 사형.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래대로면은 이제 도둑질로 끝내고 말았을 범죄가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둑질을 하든 사람 죽이든 똑같은데 그냥 사람도 같이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형성이 돼가지고 범죄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도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고3쯤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비례주의가 요 형벌에 적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도가 낮은 범죄는 좀 낮게 처벌이 되고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점점 더 형벌이 무거워진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범죄로 규정될 수가 있다. 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경우하고 이제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비도덕적이다. 처벌 안 돼요. 길 가다가 이제 그 바닥에 침 뱉는 사람들 보기 싫잖아. 도덕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야. 다음에 이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면 범죄로 규정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은 범죄로 규정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행위가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이제 범죄로 규정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자의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의 예예요? 다른 사람 재산을 파손해서 못쓰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고의가 아니야. 그럼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거지. 법익을 침해한 건 맞는데 이건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후자의 예로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어. 근데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돼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법익 침해는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하지만 만약에 불을 못 껐다면은 법익 침해라는 결과로 이어졌겠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불에 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방안을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법적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미현범이라고 하고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이제 우리가 침해범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독서하면서 주관 절대로 개입시키지 말라고. 무슨 범 하면은 니네 막 사람 이름 같잖아. 살인범, 강간범 막 이러면은. 근데 여기에서 범은 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알겠지? 자, 두 개를 비교를 해야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미연범.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 범죄는 침해범이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내용 정리하면 돼요. 다음에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를 이제 미수범이라고 한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가 이제 우리는 미수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를 완성했을 때는 이제 기수범이 되는 거겠지. 미수범과 기수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서 요 미수범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 보면은 위헌범하고 미수범하고 위헌범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범죄행위를 완성하지 못했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위헌범 같은 경우는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기준이야. 이게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우리가 위헌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수범은 뭐야? 미수범은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요게 이제 미수범이고. 알겠지? 얘는 기준이 이제 법익 침해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로 여기 이제 침해범, 위헌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아니라 얘가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가 안 옮겼는가 고의적으로 요 차이란 말이죠. 자,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행위가 완성된 경우만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러면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뭐 따르는 거예요?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앞에서 나온 뭐에 의거한 거야? 죄형법주의죠, 그렇지? 죄형법주의가 뭐였어? 어떤 사람의 법익을 제한하려면은 국가가 다시 말해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구성 요건하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기수범만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죠, 예외.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이 되려면은 죄형법주의에 의거해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이유고요.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알겠죠? 두 가지야. 여기 죄형법주의에 의해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점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미수범을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 부과하는 것은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걸 이제 근거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므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아까 침해범이 뭐였어요?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
그 다음에 위헌법.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 둘 다 뭐야?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 뭐가 갖춰져 있으면은 요 법률로 규정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러한 근거가 있으면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수죄가 있거든. 살인미수, 강간미수, 그렇죠? 근데 절도미수는 없단 말이야. 절도미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때요? 가볍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법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화죄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잖아. 그래서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미수범을 어떻게 해서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가? 미수범하고 기수범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미수범을 어떠한 원리로 우리가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그치? 이거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제 미수범의 이제 세 가지 유형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여기 장애미수, 그 다음에 중지미수, 다음에 이제 불능미수가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차 정리 이거 해주시면 된다고. 자, 먼저 장애미수 뭐야?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를 하였지만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다음에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한 경우. 다음에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범죄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 자, 그러니까 장애 미수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고, 중지 미수는 범죄자 스스로의 의지로 범죄 행위를 중단한 거고요. 불능 미수는 쉽게 얘기해서 범죄자가 빡대가리라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더라도 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자,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 미수는 형벌이 이제 감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장애 미수는 형벌이 감정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워딩을 조심해야 되는 게 형벌이 감정되는 게 아니라 감정될 수가 있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기수범하고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불능미수는 형벌이 감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야 수. 알겠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다만 이제 요 장애미수와의 차이점은 면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얘는 뭐야?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정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차이점 알겠지? 얘네는 가능성, 그 다음에 얘네는 반드시. 자, 그 이유는 뭐다?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범죄 완성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법익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거는 너희가 그 앞부분에서 형벌의 목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형벌의 목적이 뭐였어? 형벌 부과 목적이 범죄자들을 괴롭히는 거,
범죄자들한테 벌을 내리는 건가? 뭐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안 다루고 있어요. 형벌부가 목적이 뭐야? 법익 침해 방지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방. 나라에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법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미수 같은 경우는 형벌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지 어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보면서 자꾸 상상하고 왜 그런지 이제 의문 품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법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상상하시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보면은 침해범이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야 성립하는 문제가 침해범이래. 이거 보고 나서 침해범엔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이제 생각하고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아마 너희들이 개념을 제대로 정리했는지를 물어보던지 아니면은 이제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례가 뭐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지문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쪽에 넘어가서 이것도 이제 간단히 문제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해볼까? 1060번부터 64번까지 지금 풀어봅시다. 기억력이 없는데. 기억력이 없어요? 가사 없어요. 아, 이게 패급인데 A가 추워요.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잠깐만. 아씨. 기억력하고 가를. 그 혹시 수능 특강 지금 책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저 있어요. 이거 여기 있던데. 거기 한번 볼래? 내가 써볼게. 기억이 위험범, 니은이 침해범. 다가 기억이 이제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 뭐죠? 기억이 위험범, 니은이 침해범. 가 나오는 건 뺍시다.
또 다른 문제들도 거기 수특에 아마 기억님 가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60번 답이 몇 번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거라고 그랬어.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재정의 근거는 법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번 잘못됐죠? 다음에 61번 1061번 위헌범과 침해범의 차이점 뭐예요 이게? 위헌범이 뭐야? 위헌범이 뭐였어? 위헌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거. 그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성립해야 되는 거.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게 이제 침해범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재진수한 짓이 몇 번이야? 1번이잖아 1번.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결과가 발생해도 안 해도 범죄 성립. 이게 위헌범, 침해범은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 성립. 다음에 가 건너뛰고요. 63번. 자 63번은 몇 번이요? 4번. 아까 전에 그 책에서 혹시 기억나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범죄 행위의 비도덕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고려 대상은 뭐예요? 비도덕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고려 대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법익 침해 정도 또는 이제 여부를 고려를 해줘야겠지. 그치? 비도덕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를 좀 이제 일관되게 이해를 해야 돼. 비도덕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법익 침해를 하면은 형벌을 부과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침해 정도랑 여부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가해 이거 이제 수특보고 이제 푸시고. 자 이제 우리 진도 다 나갔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고전 시각부터 좀 봅시다. 다시 고전 시각. 여기 보면은 1페이지에 여기 정과 정보 이것부터 보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에어컨 냄새 나죠? 아니 냄새가 너무. 이렇게 앞에 냄새가 나? 네. 이게 얘기해서 저거 살균제 좀 뿌려달라고 했다. 살균제. 심했나 보다. 네. 어. 정과정보 배운 거 기억나나? 네. 정과정보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그러죠. 유배가사의 시작. 그렇지? 이제 화자 상황이 이 고려 의종 때인데 지금 상황이 화자가 유배간 상황이잖아. 그렇지? 유배간 상황에서 이제 그 왕인 의종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이게 이제 정과 정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내 임을 그리워해 운이다니 내가 임금님을 그리워해서 운다. 자, 여기 첫 번째 행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슬픔이겠지. 얘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출제 포인트가 각 행마다 정서가 조금씩 다르거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아마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에는 이제 슬픔이 주된 정서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리움하고 이제 슬픔의 정서가 이제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산 적동새랑 나는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적동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습적 상징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그랬지. 이거 배경사로 얘기해줬잖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가리 깨서 이 며느리가 이제 적동새가 됐다 뭐 이런 이제 비극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습적 상징으로서 한하고 이제 슬픔 이런 거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런 산 적동새랑 내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적동새가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대상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입의 대상인 적동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서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간접적인 이제 정서 표현이 나타난다.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거. 자, 다음에 이제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 효성이 아시리이다. 뭐가 아니고 뭐가 거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이제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가 뭐라고 그랬어? 감탄사랬죠. 감탄사. 그치? 아으가 이제 감탄사. 감탄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탄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강하게 드러냈는데 어떤 감정? 여기에서는 어떤 감정? 억울한 감정이겠죠. 너네 그 영탄법 하면은 그 감탄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탄이 영탄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낼 때 이럴 때 이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한다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영탄법이라고? 뭐 감탄하는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억울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냥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다 이제 영탄적 표현으로 본다. 감탄도 이제 그 감정에 포함이 되는 거고. 알겠죠? 다음에 이제 잔월 효성이 아시리이다. 이거 이제 한자 나올 때 해석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요 끝에 거만 뭐라고 그랬지? 성, 그 다음에 월 이런 거 앞에 붙는 수식어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달과 별이 아실 것이다. 뭐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며 거짓말인 것을 잔월 효성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잔월 효성 이 달하고 별은 어떤 의미를 가져 여기에서? 얘는 이제 화자의 결백을 알아줄 존재죠. 그리고 이 자연물은 나의 결백을 알아줄 존재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결백을 알아줘야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야? 자연물과 뭐 인간의 대비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하단 말이지. 다음에 뭐 이제 넋이라도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입을 못 만나고 있잖아, 현실에서. 현실에서 못 만나니까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다. 자, 그래서 어떤 정서가 이 부분에서 강하게 드러나? 여기에서 이제 그리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마다 정서가 조금씩 바뀌어. 그리움, 슬픔, 억울함.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리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억울함, 분노. 그 다음에 뭐 원망 이런 감정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건 정서 변화는 아니거든. 정서의 변화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정서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환, 반전, 변화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전환, 변화라고 안 해. 종류가 비슷하잖아. 근데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면 이제 전환, 변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죠? 근데 이게 내신 문제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다고. 여기는 이제 억울함보다는 이제 슬픔의 정서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수동 수업이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내신이라도 한번 내신이라서. 자, 다음에 이제 우기던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뭐야? 이 억울함 호소하는 거야. 억울함 호소. 그 다음에 이 원망의 정서도 들어간다고 본 게 맞아요. 너네가 물어봤나? 학교 선생님이 유배가사에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너희 학교였어요? 이거 누가 물어봤지? 야 대한아 이거 네가 물어보지 않았냐? 맞아요. 근데 왜 뭐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아니 선생님 모르시길래 내가 말했나 안 했나 그냥 헷갈려서. 근데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반만 말한 거 보통 시험에 안 내시더라고요. 그냥 따로 물어보긴 했죠 그때만.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여기서 원망이라 설명하셨던 것 같아서. 원망이 맞죠. 아니 솔직히 열받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 유배 보냈으니까. 이게 원망이 아니면은 뭐가 원망이야 도대체. 그래서 원망은 뭔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를 이제 잘못 없는 나를 유배 보낸 임에 대한 이제 원망. 그다음에 이제 나의 억울함.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기더니하고 무리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나를 모함한 간신이겠죠. 그치? 우기더니랑 무리들. 나를 모함한 이제 간신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슬프도다 아으 하면서 억울함을 표출한 다음에 다시 이제 슬픈 정서를 감탄사를 통해서 또 나타내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미 나를 하나 잊으셨나이까. 아 이마 돌이켜 사랑해 주셔서. 하마가 이제 이미라는 뜻이거든. 이미 나를 이미 잊으셨나이까. 자 요거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미 나를 하나 잊으셨나이까. 여기 이제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죠? 서리적 표현이라는 건 뭐야? 강조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의도가 물어보는 게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님, 나 유배 보내놓고 님 벌써 나 잊었음? 이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시키지 마. 서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표현 방법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이제 뭐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낫겠지.
알겠죠? 포인트의 서리가 아니라 이제 의문형 종결어미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럴 때 종결어미 활용해서 이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 그리고 다시 이마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이 감탄사 활용해가지고 뭘 나타내는 거야?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어떤 소망? 다시 나를 사랑해달라 라는 이제 소망이 나타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제 잔월 효성이라든지 뭐 접동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시적 기능, 그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에서 이제 감탄사 많이 활용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래 고전에는 서리적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서리적 표현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그 위에 우기던이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이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어떤 새끼가 나를 모함을 했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제 감탄사 활용해서 이제 정서를 고조시키는 이제 영탄적 표현 많이 사용된 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각 행마다 억울함, 슬픔, 그리움 이런 식으로 정서가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 이 정도 이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그래서 뭐 뒤쪽에 내용 정리한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챗GPT가 열일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학부, 여기부터는 좀만 쉬고 합시다. 진도 좀 여유 있으니까 두 번씩 쉬자. 바꿔달라고.